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흥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 질문에 앞서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24년 만에 우리 북구 중흥동 출신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아시아 여성 최초라는 상징성이 있으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인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구청장 문희입니다. 네, 청장님,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거나 과거에 키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어렸을 때는 저희들이 그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파트 생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아직은 키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평소에 반려동물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친가족처럼 많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에 대한 권리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 인식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네. 반려동물 관련 경험을 여쭤본 이유가 그동안 우리 북구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다른 정책들에 비해 늘 후순위로 밀려나 있고 네. 사실상 청장께서 반려동물 정책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좀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가구가 1인 가구 급속한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지속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2020년 말 기준 약 552만 가구, 인구수로 환산하면 126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집 가운데 한 집꼴로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우리 북구에서 수립 중에 있는 북구 동물보호 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관내 반려동물 현황에서도 북구 주민의 25.4%가 5만 1천여 가구에서 약 5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네. 이처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청장께서는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2020년도 7월 달에 이제 반려동물이라든가 유기동물 보호 학대 방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고 특히 이제 구대의회에 오셔서 우리 전미영 의원님 중심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야라는 연구에도 시작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평부에서도 네, 청장님 죄송한데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시죠? 예,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지금 일단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저렇게 지지부진하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네네. 2019년도에 99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2억 700만 원 확대를 해서 어쨌든 그런 반려동물 친화도시 기반을 네.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 네, 청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했고요. 네. 우리 구의 반려동물 정책은 예산과 사업 내용 등을 살펴봤을 때 네. 조금 전에 그 후한 점수를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상계는 북구 반려동물 사업 현황, 이 현황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전반적인 반려동물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네. 올해 관련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약 2억 1천만 원으로 본 예산 대비 고작 0.02%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2022년 2억 5천만 원, 2023년 2억 3천만 원으로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역시 유기동물 보호, 동물 등록기 지원 등과 같은 동물보호법상 지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만 포함되어 있고 구비 100%가 들어간 시책 사업은 예산 1,000만 원이 책정된 대형견 포획단 사업이 전부입니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확인해 본 결과 청장님께서는 과연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반려동물 정책이 주민들의 새로운 정책 수요에 부합한 수준인지를 관련 부서를 통해서 면밀히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동물 두수로 따졌을 때 광산 같은 데가 우리보다 더 많은 25,000 네, 됩니다만 네, 예산이 일단은 광산-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이 네. 이렇게 적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형견 포획당 사업에 1,000만 원만 측정돼 있을 뿐 다른 시책이나 구책으로 지금 따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염두해 주시고요. 다음은 반려문화 확산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사람과 동물이 건강한 공존을 꾀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반려동물 대신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고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의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동물이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동물이 단순한 생명체로서 존재를 넘어 일생을 함께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는 성숙한 반려문화의 확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22년에도 동물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개정이 됐고 올해는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청장님,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의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더 큰 정책적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동의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농림축산부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동물복지 그런 종합계획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각 자치구 기초단체에서 현재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의원님 말씀 그런 부분들 네. 포함해서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에 뒤쪽에 가시면 답변을 분명히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은 반려동물 담당 인력이 팀장 1명과 실무 담당 주무관 1명 이렇게 2명이 전무인 상황입니다. 고작 2명의 인력으로 관내 5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와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 등에 관한 정책 사항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홍보하고 반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정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본호는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팀 신설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69개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한 4개 정도가 지금 현재 동물 이런 반려동물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지금 광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이제 정원 동결과 기준 인건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은 지금 전담팀을 구성할 만한 그런 여건들이 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한 명을 올해 작년에서 한 명을 지금 증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전담팀 구성은 좀 더 이런 여건들이 더 확산되고 이제 놀이터라든가 청장님, 저희가 북구 주민이 몇 만이죠? 42만 5천입니다. 그러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 27만인 서울 성동구는 반려동물 정책팀이 4명이 근무를 하고요. 인구 46만인 강동구는 담당 인력이 8명, 인구 55만 강남구는 7명, 강동구가 8명, 인구 49만인 노원구는 6명, 대구 달서구 4명, 그 밖에 많은 자치구에서 반려동물 정책 담당 인력을 둬서 주민들의 정책 수요에 매우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청장께서는 돌아가시면 우리 구의 인력 상황을 현황을 잘 살펴보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배종환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께 반려동물 정책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네. 국장님, 동물 등록제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먼저 동물 등록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가구수가 2013년부터 해가지고 개에 대해서 현재 지금 동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겁니까? 동물 등록제 혹시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이제 유기동물 어떤 방지라든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동물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원이 지금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을 얘기를 드리고자 지금 답변석으로 나오시라 한 건데요. 네. 우선 정의부터 정확히 파악이 조금 덜 돼서 좀 아쉽네요. 동물 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기, 유실 방지를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해 등록하는 제도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등록하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보관돼요. 혹시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등록 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현행법상 동물 등록 제도에서 개는 의무하지만 고양이는 선택입니다. 국장님, 본원이 이번 구정 질문에서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질문드린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저희 동물 광주 그 북구에 있는 가구 중에서 한 20만 가구 정도 되는데 한 25% 정도가 반려동물을 지금 데리고 있다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3만 7천여 가구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가 2만 4천여 가구 정도 지금 동물을 등록을 하고 있고 등록 퍼센트가 국장님 죄송한데요. 64%입니다. 지금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과 답변이 지금 자꾸 예. 좀 빗나가서 제가 이 등록제 질문을 드린 이유를 제가 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유기동물 발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여러 지표를 통해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표 보이신가요? 예, 보입니다. 다음 좀 지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 2는 표 2. 네. 우리 북구의 연도별 반려동물 등록 현황입니다. 매년 등록 두수와 그에 따른 누적 두수가 나와 있습니다. 표 3. 연도별 유기동물 발생 현황입니다. 개, 고양이,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 2와 표 3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연도별 반려동물 누적 등록 건수에 반비례해서 반려견의 유기동물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양이의 경우 동물 등록제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 반려동물 등록률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그동안은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을 할 때 한 4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3만 원만 지급한 것을 금년 9월부터는 이제 지금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관내 36개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수의사법에 따라서 진료를 할 때 반려동물 등록 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연계 협력 방안을 한번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좀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실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반려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자식 혹은 친구처럼 생각하다 보니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심지어 죽는 경우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유기동물의 경우에도 가족을 잃은 슬픔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표 2에서 조금 전에 보셨듯이 우리 북구에서는 매년 1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북구 주민들이 반려동물 유기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천여 마리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표 4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다음 자료를 보시면 그 근본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표 4를 보시면 현재 우리 구 반려동물 등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반려동물 등록 대상 추정치인 3만 7천여 마리를 기준으로 등록률이 약 60.8%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표 5 봐주십시오. 올 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전국 만 20세에서 64세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중에서 동물 등록제에 대한 인지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전 국민 중 약 63.6%가 동물 등록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동물 등록제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률 63.6%와 우리 북구의 동물 등록률 60.8%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우리 구 전체 주민들 중에서 30% 이상이 반려동물 등록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 20%는 반려동물 등록 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동물 등록제에 대한 저조한 인식이 유기동물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네. 현재 우리 구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 등록 대상자를 하나여 한 마리당 3만 원씩 지원한 정책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동물 등록제 인지도 확대와 실질적인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기존 정책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은 없을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관내 동물병원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요. 현재 지금 동물 그 보호 명예감시관이 저희한테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반려동물 홍보라든가 캠페인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좀 더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는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홍보도 어떤 홍보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반려동물 등록률 관리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맹목적인 것 같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현재 반려동물 등록하는 혹시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 조례에는 저희 구청에 와서 직접 등록하도록 되는데 대부분은 동물 대행 업체에서 등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형,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제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답을 이끌고자 하는지 거기 포커스를 조금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RFID 태그, 외장형 인식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인식표 발급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외장형 등록 방법 발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장형 등록 방법은 동물을 버리고자 한다면 태클을 얼마든지 떼어낼 수가 있고 어딘가 걸려서 떨어지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2번, 3번씩 재등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반려견, 반려묘를 데리고 해외에 가려면 내장형으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앞서 표 4에서 보셨듯이 표 4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현재 우리 북구 반려동물 등록 현황을 보면 외장형이나 인식표 등록 비율이 전체 반려동물 등록수 대비해서 50%가 넘습니다. 아직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반려가구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반려동물 등록을 끝마쳤다 하더라도 외장형 또는 인식표 경우 다시 내장형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내용을 죄송한데 조금 앞에서부터 이해를 하셨는지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내장형 등록률을 높여가지고 유기동물 유기동물 방지라든가 아니면 동물복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까 3만 원 내장형 등록비 지원한다는데 4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외장형 등록비는 지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장형을 좀 선호하는 이유가
지금 반려동물을 지금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그 피부에다 마이크로 칩, 그러니까 RFID 칩을 지금 심은 것이 내장형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서는 대단히 공감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간 관계상 국장님 그 내용을 지금 계속하면은 딜레이 되기 때문에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배정호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청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북구청장 문의입니다. 네, 청장님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5월 광주시에서 반려동물 복지 지원 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영역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관련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연구 결과에 따라서 광주시에서 3개소에 이런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한 개소당 한 2억 정도. 그래서 지금 네네. 그 우리 구에서도 2군데가 우산군림공원하고 우치공원이 후보지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네네. 있습니다. 이번 광주시 연구 영역의 목적은 반려동물 문화공원, 입양문화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복지 지원 시설을 조성해 광주를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시책에 발맞춰 제가 사실 8대 때도 좀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예. 우리 구에 동물 보호센터가 있죠. 예. 그래서 매년 다른 지자체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려동물 입양을 하려면은 예산이 좀 많이 동반이 되는데 저희 그 구 차원에서 약간 이제 인식도 개선되고 문화 이벤트 차원에서 5월 가정의 날을 맞아서 입양 문화 확산 그런 좀 캠페인 같은 거 이벤트를 해보는 건 어떤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그 동물 보호 단체라든가 많이 이렇게 애호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 5월 달에는 그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번호는 광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 반려동물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소식에 참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본의원의 최종 영역 보고서를 입수해서 자료를 분석하면서 눈에 띈 내용이 있어 청장님께 직접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청장께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부지 부분인데요. 현재 광주시 계획대로라면 반려동물 놀이터의 경우 광주 전역에 8개소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2개소 북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북구는 우치공원과 우산그릴공원이 나란히 1, 2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사업 실행 방향 중 시설 계획이 나와 있는데 1단계 사업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8개소 설립, 북구 대상지는 비고란의 우치공원과 구산지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계획대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우리 북구에 조성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사안인가요?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이제 25년부터 27년까지 3개소로 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시에서 지금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보면서 저희들이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밀히 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청장님 일부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관련해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는 그 반려견을 가지고 가시는 가족분들은 주민들께서는 좋아하시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또 반려견을 안 키우신 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네.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와 같이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네네. 어쨌든 어떤 절충점을 잘 잡아서 우리 북구에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본원 생각도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우리 구의 반려동물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반려동물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우리 구가 반려동물 선진 문화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려동물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하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그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매우 마땅지가 않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화장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북구를 포함한 광주에는 동물 전용 화장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처럼 여겼던 반려동물 사체를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인근 야산에 동물 사체를 조용히 묻는 실정입니다. 동물 사체의 불법 안매장은 지하수 오염, 주변 생태계의 악영향 등 각종 환경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장님, 예. 본원이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최근 광주시에서 북구 영락공원에 설치 예정했던 반려동물 장묘시설 사업을 사업 타당성과 민원 사유로 잠정 중단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광주에는 장묘시설이 없어 동물 사체 불법 안매장과 그로 인한 각종 환경적 사회적 문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그 대응 방안 혹시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락공원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민간 부분에 지금 전남북 쪽에 많이 지금 현재 10개소 장모 시설이 지금 있고요. 네. 그리고 청장님 장묘 시설을 지금 혹시 계속 언급하실 내용이신가요? 예, 장모 시설이 전남북에 네네. 한 10개소 정도가 네, 있고. 그래서 저희 일단은 우선은 이제 다른 지자체 중요하지만 저희 지자체를 두고 봤을 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제가 그 추가 질문 겸 이제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다른 지자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청장께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장묘 시설 사업을 말씀을 하신 거죠, 청장께서는요. 본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공용식 동물 화장 시설처럼 그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반려동물 화장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품에서 갑작스레 숨을 거둔 8살 강아지 아롱이. 아롱이의 가족은 문경에 있는 이동식 화장장을 수소문해 아롱이를 화장을 치러 보내기로 했습니다. 염을 마친 아롱이의 작은 몸은 나무관에 누여 개조된 차량 안에 마련된 화장로로 들어갑니다. 염부터 장례, 화장까지 모두 2대의 개조 차량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아롱이가 옷 입는 걸 평상시에도 너무너무 싫어하고 했기 때문에 그 보호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간에만 넣어서 동물을 차량 안에서 화장하는 건 불법이지만 지난 4월 문경과 경기도 안산의 장묘업체 2곳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장묘시설로 보내지 않은 동물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화장이 가능한 반려동물 장례식장도 전국에 10여 곳뿐인데 그마저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동식 화장 장례 서비스가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를 변화시킬 걸로 관심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노약자나 어르신분들 그리고 슬픔이 너무 커서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접 찾아가서 집 앞에서 추모 염습을 다 하게끔 해드리고 그 보호자님들한테 전달하면 아마 이제 펜노소 증후군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될 거고. 일각에서는 네. 조금 전 영상은 안동 MBC 반려동물 이동 화장 장례 서비스 문경에서 첫 운영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네이버에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구들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장례 서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타 자치구 지자체의 사례처럼 우리 구도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장례 서비스를 도입해서 시범 운영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이제 지금 이동형 화장장은 이제 산업부의 특례 규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업체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한 2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문경 포함해서 여러 개 도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산업부의 특례 규정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잠깐 이제 마무리 발언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이제 밖에를 나가면 반려동물밖에 사실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되고,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또 그렇게 존재를 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동물들도 함께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신 내용들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집행부 저희 가셔서 좀 고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은 안심 택배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은성 생활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개의 안심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안심택배함의 공식 명칭은 무엇입니까? 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안심택배함은 2019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안심택배함이고요. 그 이후에 2020년도부터 설치된 것은 무인방범 택배함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택배함의 명칭이 장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각각 각하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별관에 설치되어 있는 택배 보관함인데 여기는 택배함 상단에 북구 안심택배 보관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 4, 5, 6 택배함은 무인 방범 택배 보관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없지만 어떤 언론 기사를 보면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통일성, 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장소마다 명칭이 다르다면 택배함을 이용하는 북구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 그 2019년도에 설치했던 안심택배함은 시민 참여 예산제로 설치했기 때문에 안심택배함 명칭을 썼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20년도부터는 무인방범 택배함을 썼는데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통일성 있게 이 부분은 간단한 사안이니까 바로 좀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럼 안심택배함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화면은 올해 7월 19일자 무등일보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기사 제목이 유지비만 연 5천만 원, 계륵대 방치된 광주 안심택배 보관함입니다. 그리고 기사 첫머리에 광주 북구 세범 어린이공원 안심택배 보관함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자는 북구 세범 어린이공원의 안심택배함 보관함을 가리키며 도로 바로 옆이라 차들이 지나다니면 물론 불법 투기 쓰레기에 악취가 났다고 언급하며 위생 등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기사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예, 2번 봤습니다. 모니터링 하시고 네.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영봉동 세범어린이공원 무인방범 택배함 주변 쓰레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매달 지금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쓰레기를 정비하도록 바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관할동의 이제 치약지 자율청소단 및 북구 클린 북구의 날 환경 정비 활동 시 택배 보관함에 권역을 포함하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필요시 청소행정과 등과 협업을 통해 주변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정 질문을 앞두고 6개 곳을 이제 본원과 함께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현재 안심택배 보관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며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본의원이 볼 때는 이제 거리 부분에 있어서도 안심택배함의 접근성이 부족했고요. 안심택배함 위치 안내 홍보문 부족으로 이용자 혼란을 야기했고, 안심택배함 명칭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시정해 주시 바라고요. 안심택배함 유지 관리 부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로 쓰레기, 택배함 녹슨, 거미줄, 주변 차량 주차 등 문제가 컸습니다. 안심택배함 이용률 조정 및 유지 관리비 비용 과다 발생하는데 혹시 지금 연 얼마 정도 지금 비용이 들어가죠? 관리하는데? 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설치됐던 안심택배함은 월 13만 원씩 그 유지 보수비가 들고요. 그 이후에 설치했던 4개소는 무인방범 특배함은 월 16만 원씩 유지 보수비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앞서 아까 제 쓰레기 문제가 있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그 안심택배함을 설치하는 위치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그 1인 가구나 여성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또 그 사유지보다는 시유지, 부유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설치 장소가 좀 쓰레기가 있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언론에 판단됩니다. 보시더라도 우리가 2019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이제 대면으로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설치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지금 국장께서 답을 주셨어요. 무엇을 답을 주셨냐? 접근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구유지를 찾다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요.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오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작은 그 택배 하나 찾으려다가 오히려 우범 지역을 가다가 더 큰 사고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의 안심택배함은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범죄 예방이라는 기존의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고 관리 운영 부실로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우리 국민 혈세죠. 낭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가 지금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표 1, 국장께서는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년 택배 연간 이용률, 네, 보여주십시오. 네. 이 자료는 최근 3개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 장소별 연간 이용 실적과 일평균 이용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세부 데이터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각하 종합복지관의 경우 그나마 일평균 6, 7건 정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5곳은 일평균 이용 건수가 채 3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동구시장에 설치한 안심택배함의 경우 작년 일평균 이용 건수가 2건이 채 안 돼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안심택배함이 얼마나 이용 실적이 저조한지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각 장소별 일평균 이용 실적과 1택배함당 이용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참고로 각각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별관에 설치되어 있는 안심택배함의 개수는 각각 19개이고 나머지 장소 4곳과 각 10개에서 11개 안심택배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택배함당 이용률은 각 장소별 일평균 이용 실적을 택배함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데이터 값을 통해 각 장소별로 실질적인 택배함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하 종합사회복지관은 안심택배함만 30%가 넘는 수치가 나오고 나머지는 채 30%도 안 됩니다. 심지어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관 별관의 택배함 이용률은 3년 내내 10%에 불과합니다. 택배함이 10개라고도 가정한다면 하루에 많은 곳은 3, 4개 택배함이 작은 곳은 1, 2개의 택배함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 표의 데이터들을 보면 북구 주민들의 안심 택배함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에 앞서 저희가 5개 구청 그 평균 1개소당 1일 평균 실적을 이제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는 3.2건, 동구 2.8건, 서구 2.3건, 남구 2.0건, 강산구 2.2건으로 그나마 우리 실적이 약간 높습니다. 우리 구 실적이. 네, 그 부분은 이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저조한 이유를 저희들이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시기 이후에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어 요즘에 택배는 집 앞에 이제 사람이 직접 받지 않고 놓고 가서 사진을 찍어 수령자에게 이제 전해주고요. 또한 이제 동네 곳곳에 위치한 편의점 택배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이른바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건수가 좀 저조한 걸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들은 부서 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인데요. 그 자료가 지금의 용역 업체로부터 그대로 전달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위 데이터 값보다 더욱 저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이와 같이 북구 안심택배함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택배를 요즘에는 코로나19 시대 이제 시기 이후에는 직접 전달하지 않고 문 앞에다 놓고 가면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되었고요. 또 이제 동네 곳곳에 편의점 택배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사료됩니다. 네, 지금 옳은 말씀도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누구나 경험하시겠지만 자고 나면 새벽 보송에서 바로 집 앞에 택배가 바로 집 앞에 옵니다. 모든 택배나 배달 물건들은 바로 집 앞에 두고 가기 때문에 물론 등기와 같은 예의 경우도 있지만 그 또한 우체국 서비스 이용이 대부분으로 범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택배 문화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 안심 택배함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단언컨대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안심 택배함 활성화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이용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심 택배함의 이용 실적은 줄어들고 있는데 안심 택배함의 유지 보수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 3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심 택배함 설치 비용 및 연간 용역 비용인데요. 이어서 표 5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관내 6곳의 안심 택배함 설치 비용으로 12약 5천만 원이 지출된 건 기억하시죠? 5개 구청 합해서 5천. 그리고 택배함 관리 사무는 자치구별로 하기로 결정이 나서 우리 북구는 아까 국장님 하셨듯이 2020년 전부터 올해까지 시설 유지 보수 용역 비용으로 총 3,400여만 원의 구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비와 용역비만으로 약 대략 8,4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유지 보수 용역 비용에는 택배함 내 소프트웨어 관리 비용만 해당이 되고 택배함 주변 위생 관리, 시설 결함 등 파손에 따른 AS 비용, 시설 전기료 등등 부수적인 비용, 각종 인건비 등은 별도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들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안심 택배함 사업을 위해 1억 가까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위 표를 보시면 올해 영업비용이 1,0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는 매년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해야만 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그 2019년도에 안심 택배함 설치한 택배함은 그 유지 보수비가 월 13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부터 택배함 설치한 것은 4개소에 월 16만 원인데 그 이유가 또 좀 따로 있습니다. 그 4개소는 비상벨 및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이 위급 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 상황실과 바로 연결되는 일원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용이 다소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개소를 다 합치면 연간 1,088만 원의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저기 표에서는 설치비까지 이제 포함된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연간 지금 6개소를 유지 보수하는데 1,088만 원이 드는데 그 비용에 이제 생각이 좀 틀린데 그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네. 안심 택배함이 유지될 수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유지 쪽으로 지금 언급을 하신 거를 제가 일단은 그렇게 참조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원이 현장 방문을 하면서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안심 택배함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심 택배함이 보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훔친 20대 검거. 안심 택배함 보관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훔친 20대 검거. 이 기사는 2020년 2월 광주 동구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안심택배함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구조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좀 흐르긴 했는데 혹시 이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이 기사를 보시고? 저희 이제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저희들도 이런 이제 거기 범죄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록 타구이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는 이제 택배 보관함 이용자에게 터치패드 화면으로 현금 보관, 마약류 등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는 문자를 안내하고 택배 수령을 안내하는 문자 발송 시 위험 요소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는 죄송한데 국장님 다른 지자체에도 다 보더라도 그 문구가 다 이제 붙여져 있고요. 예,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보이스피싱 일당이 어떻게 안심택배함을 이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혹시 가셔서 혹시 사용을 해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안 해보셨죠? 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예. 제가 6개소 다 가보고 네.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어땠습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나쁘지 않았는지 저는 좀 이게 납득이 이제 안 가는데요. 터치패드에 안내 문구가 나오고 또 이것을 이제 신청하고 또 그러면 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죠. 다음 영상은 본원이 담당 직원과 함께 안심택배함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관하고 다시 물건을 찾아가는 실험을 한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십시오. 현금을 보관하지만 네, 첫 번째 영상은 제가 물건을 안심택배 안에 보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약 1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음성 상태가 고르지 않은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은 보관 후 바로 물건을 찾는 영상입니다. 보관한 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니 바로 물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약 1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신분이 확인되는 택배 기사가 아니더라도 연락처와 카톡으로 전송되는 6자리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그 누구라도 1분 내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안심택배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성만 추구하기에는 택배 보관함의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최근 젊은 층 사이에 마약이 유행한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만일 안심택배함이 마약의 유통공간으로 이용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물품 보관 안내 카톡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다음 카톡 화면을 보시면 실제 안심택배함 관리 업체에서도 음식물, 현금, 마약류, 총기류 위험물 보관 금지라고 강조하면서 혹시 모를 범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비단 저만의 염려는 아니겠죠. 국장님, 앞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심택배함 보안 관리가 너무 허술해 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범죄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부서에서 이런 범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택배 보관한 이용자에게 이제 그 아까 터치 화면으로 그 안내 문자를 보내고요. 그 이후에는 이번 구정 질문을 계기로 저희들이 이제 범죄 악용 예방책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 등 예차 활동 시 택배함 주변을 좀 순찰하도록 요청하고요. 파출소에서도 주기적으로 순찰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그 택배 기사만 그것을 등록된 택배 기사만 택배함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에 택배 기사만요? 네, 택배 기사 등록된 택배 기사만 택배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할까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안심택배함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택배함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이상 현재 그 누구도 택배함 내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이나 부정한 현금을 쇼핑백이나 책 등으로 포장하여 유통한다고 한다면 카메라가 있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간이 철저하게 택배함을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하나의 범죄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부서에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구 안심택배함의 문제점을 차례차례 열거하고 지적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저조한 택배함 이용 실적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 그리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어느 하나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본원은 우리 구에서 안심택배함 사업이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업 일몰, 용도 전환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꺼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부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구청장 문희입니다. 네. 먼저 1분가량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10대의 부모들은 학교는 물론 집에서도 외면당해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태어난 아이가 해마다 수천 명에 이르고 새로운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어린 나이의 출산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일탈로만 볼 일인지 다른 나라에선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안 좋은 시선으로 먼저 바라보시고 아기가 더 위축당할까,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양육 때문에 못 갔던 상황이고 이제 첫째가 자주 아파가지고 병원을 자주 갔었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이 애기는 뉴스에서 보겠구나. 생활고가 있으니까 잘 못 먹잖아요. 나이도 어리니까 사실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요. 네. 이 영상은 작년에 EBS에서 청소년 부모를 주제로 심층 기획한 영상 중 일부입니다. 청소년 부모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현재 청소년 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현재 우리 북구의 청소년 부모,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23세대 55명입니다. 죄송한데요. 네. 청소년 부모와 제가 조금 전에 청소년 네, 한부모 청소년 가정을 한부모.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부모는 4세대 13명, 청소년 한부모는 19세대 42명으로 총 합계가 23세대 55명이라는 말씀. 네, 데이터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장님, 본원이 지난 2022년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작년에 청소년 부모 지원 계획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청소년 부모 가정 관련 실태 조사는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제가 이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태 조사를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복지 관련 실태 조사는 대상자가 워낙 많아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외부에 맡깁니다. 그 반면 청소년 부모 가정 실태 조사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총 23세대 53명이며 굳이 용역을 맡기지 않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준비기간 한 달, 한 세대당 하루씩만 조사한다면 23세대니까 대략 한 달, 그리고 보고서 작성, 그렇게만 해도 3달이면 충분한 시간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자치구 기초 단위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방만한 자료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22년도에 지금 한국정책 여성정책연구원 죄송한데 청장님, 네, 그쪽에서. 조금 전에 네. 자치구에서 하기 매우 광범위하고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 가정을 합해서 총 23세대 53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가 과연 많은 수인가요? 아니 제가 이 뜻은 뭐냐면요. 또 이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도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몇 세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쨌든 여가부나 이런 데서 전반적인 어떤 전문 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 나누시도록 하죠.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가까워 됐지만 단 한 번도 실제 조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본원이 보기에는 청장님과 집행부가 이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 조금 전에 전문 기관에 맡기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실태 조사를 꼭 전문 기관에만 맡겨야 하나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사 기간도 한 2달 정도 돼서 22년도에 청소년 부모 실태조사 및 양육비 지원 실증 연구를 해서 여가부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같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그런 55명이 돼 23세대 55명이 돼서 수시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을 일단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으니까요. 네.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본원은 코로나가 한창인 3년 전 이 자리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청소년 부모라는 용어를 처음 언급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부모 및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 당시에 제가 드린 질문들 기억 혹시 하십니까? 네,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초기 상담 시에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동사무소에 이렇게 오면은 초기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급여도 신청도 하게끔 하고 또 한부 복지 시설을 원하면 복지 시설로 이렇게 유도를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원스톱으로.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동사무소에 오면은 지원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춤형으로 안내를 초기 상담. 그런데 상식선에서 애기지 않게 10대부터 해서 사실 이 청소년 부모는 혹시 연령대를 알고 계세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청소년 연령대를 알고 계세요? 청소년 부모. 10대. 네, 10대가 아니라 연령대요. 몇 대에서 몇 살까지인가요? 16살. 최소한 제가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구정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하면은 최대한 제가 발의했던 조례의 내용 정도는 검토를 하시고 연령대에 맞춰서 그 대상에 맞춰서 어찌됐든 화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24세까지. 만 24세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10대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4세 미만 이하인데요. 그 아이들이 임신을 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임신을 했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청장님. 근데 혹시 그날 이후로 청소년 부모 가정을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제 해당 과장님, 국장님들이 아마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했지만, 저희 북구에서는 인사이동이 하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해서 다음에 오신 분들, 직원분들한테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담회를 청장님 말씀은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들을 만났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청장이 전체 수백 개의 업무를 다 혹시 이렇게 만나셨다 하면은 만나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셨다 하면은 그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짓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청장님, 청소년 부모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과 편견을 없애는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청소년 부모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고 매섭습니다. 문제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들은 더욱 움츠려들게 되고 문제가 커지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사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북구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청소년 부모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어주고 개인별 상황과 역량에 따라 촘촘하게 맞춤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부모가
정말 그 약자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육이라든가 학업,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안전망이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더 이렇게 확보가 돼야 하고. 네, 조금 전에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장님, 저는 그 3년 전 구정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가 하루빨리 원스톱 통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을 제가 8대 때도 말씀드린 거 기억하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안내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은 구축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본인들이 꺼려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직접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8대 때 어찌됐든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청소년 문제에 관련해서는 내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의 일이 우리 아이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담아 들으시고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해 오실 줄 알았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답들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제 질문의 답변으로 청장께서 원스톱 통화 지원 시스템 구축 제가 제안을 해드렸잖아요. 8대 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네. 제가 직접 팜프렛이나 이런 내용도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이제 본인들이 꺼려해서 상담을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 부분은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 본인들이 꺼려했다면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 네. 불편한 사항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그거는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해당 네네.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그러면 보고를 좋습니다. 받아보십시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청장님 잠시 들어가 계시고요. 류영란 복지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께 10분 더 보충 질문 추가 시간 요청하겠습니다. 사용하시고 10분 네네. 이내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일 미성년 청소년 부모가 우리 구에 있는 동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에 와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은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할 전문 인력이나 전담 조직이 있습니까? 네. 지금 복지교육국장 유영란입니다. 지금 청소년 부모가 동행정복지센터 와서 초기 상담을 할 때 맞춤형 복지팀에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시설 입소를 원할 경우에는 우리 광주 한 생활권에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 전담 인력이 없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표를 보시면 청소년 부모를 위한 직간접적인 복지 서비스만 건강, 학업, 자립, 가족 등 4개 분야 52개 서비스에 이릅니다. 관련 소관 부서는 무려 11개나 됩니다. 국장님, 네. 이렇게 광범위한 서비스 내용을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다 숙지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 유형의 청소년 부모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한 번에 제공할 수 있을까요? 본호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복지는 이렇게 긴급복지, 그다음에 국민기초 수급자, 광주 돌봄 맞춤형 사업까지 모든 복지를 모든 담당자가 맞춤형 팀에서 통과를 해서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청소년 부모나 이런 고충을 상담했을 때 충분히 서로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연결말 네트워크가 아무리 네. 형성이 되어 있더라도 네. 그들이 시급을 요할 때, 급할 때 바로 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지금 그렇게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이거를 찾아가지고 가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제가 작년 8월에 위원회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저도 각 기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굉장히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 지원 여건과 내용을 좀 살펴보면 52개 서비스 중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직업치료 상담 관련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모두 이 3개 사업만이 직접적인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고 나머지 49개의 서비스는 청소년 부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 지원 대상자까지 다 포괄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 3가지는 국책으로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청소년 부모를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현재 서비스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업무 부담도 커지고 복지 지원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국장님, 네, 죄송합니다. 이런 청소년 복지 서비스들을 다시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전미영 의원님께서 그 의원 발의로 제정해 주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그 민간 전문가하고 유관기관이 이렇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했고 네. 그 제1차 3개년 종합계획도 수립하면서 저희가 10개 부서와 이렇게 지금 유기적인 관계 도움하고 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그 의원님께서 그 구정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하면서 네.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청소년 부모가 정말 우리 사회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속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원스톱 통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구하기 위해 실제 지원했던 2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원 사례는 본원이 구정 질문을 앞두고 청소년 부모 전문 기관인 킹메이커라는 민간 비영리 단체를 통해 자문받은 내용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청주에 사는 A양의 사례입니다. 임신 9개월 20세 청소년 부모가 양가 후 반대로 출산을 앞두고 각자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출산 준비도 해야 하고 출산 후 가정을 이루어 살고 싶었지만 청소년 부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알아보았지만 지원이 전혀 받을 게 없어 킹메이커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청주에 인큐베이팅 하우스 지원하고 1년간 원격 사례 관리함. 출산 후 1년간 아이 아빠는 학교에 다니며 일을 했고 엄마는 양육하며 보육교사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1년간 자녀를 양육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양가 부모님께서 마음을 돌려 전세 자금 대출 지원을 해주셔서 인큐베이팅 하우스를 종료하며 전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아빠는 대학을 졸업 후 취업하였고 엄마도 취업한 후 둘째를 출산 후 온 가족을 유지하며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미에 거주하는 B양 사례입니다. 청소년 미혼모로 아이 아빠 폭력으로 자녀 2명과 여성학대 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학대 쉼터에서 연계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원가족 지지체계가 부재하고 아이 아빠와 물질적 거리 분리도 필요하여 인천 119 응급하우스 입주 창업 보육하우스 지원 및 초밀착 사례 관리를 통해 생계, 양육, 자립을 지원받았습니다. LH 주고 자립한 후 고등검정고시를 합격 후 대학을 입학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2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장기적으로 맞춤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제가 언급해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느끼신 바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지금 우리가 23세대 55명이 지금 네. 청소년 부모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실태 관리를 통해서 청장님 죄송한데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발언을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덧붙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기존의 사회 돌봄망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광주다운 통합돌봄이 2차년에 접어들었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혁신적인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이 제도권 안에 많은 대상자가 있지만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조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원은 광주다운 통합돌봄 서비스 플랫폼 안에 청소년 부모 지원을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정책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청장님이 동의하신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광주시와 서비스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은 어떠신가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미 네.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책들을 마련하도록 네네. 청소년 부모 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매우 절실해 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의 대상입니다. 청소년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3년 전 구정 질문에서 한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복지 예산의 증가로 국가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거라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행정은 예산과 인력을 핑계 삼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북구, 결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곳, 광주 북구입니다라는 이 슬로건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청장님, 청소년 부모도 어리지만 부모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봐야 하는 우리 사회의 얼룩준 모순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왜 그들이 학업과 꿈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북구 주민의 행복을 디자인하자는 슬로건으로 지난 6년간 재선 의원으로서 우리 이웃들 누구 하나 외롭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북구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정치인 이전의 사회복지사로서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처럼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곳곳에서 땀 흘리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